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오늘 광주지법에 출석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광주 시민들 명령 부인합니까? 예, 죄목은 사자 명예훼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와 고 피터슨 목사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것입니다. 전 씨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하고 다음 해 스스로 대통령이 된 이후에 광주를 찾은 바가 있습니다. 그 뒤 1987년 마지막으로 광주를 다녀간 뒤에 32년 만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오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지만 전 씨는 되레 짜증을 내기도 했죠. 차분히 지켜보던 시민들은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재판 도중 방청석에는 고성이 울려 퍼졌고 전 씨가 법정을 다시 나설 때는 분노한 시민들이 길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먼저 오늘 재판 내용을 정진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두환 씨의 혐의는 자신의 회고록 등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겁니다. 전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로 예상됐습니다. 헬기 사격 자체를 아예 부인하거나 헬기 사격은 인정하되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미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여러 증언과 자료를 종합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 내린 상태입니다. 여기에 검찰은 관련 수사와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증거를 더 보강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헬기 사격은 살상력이 엄청난데 당시 사상자 중 그런 흔적이 없었다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모두 이를 알았을 텐데 당시엔 그런 증언이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헬기 사격을 사실이 아닌 쟁점 사안으로 몰고 갔습니다. 전 씨 측은 또 지난해 9월에 이어 법원을 옮겨달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관할 위반 여부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오는 4월 8일 오후 2시로 정하고 1시간 15분 만에 재판을 끝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23년 만에 법정에 선 전두환 씨는 1시간 20분가량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의 질문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서 헤드셋을 쓰고 내내 고개를 떨구어서 조는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는 전 씨를 향해서 방청석에서는 살인마라는 고성이 나왔습니다. 김백기 기자입니다. 오후 2시 30분 전두환 씨와 이순자 씨는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전 씨는 이순자 씨 변호인과 함께 검사석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재판장인 장동혁 부장판사가 전 씨에게 생년월일과 주소를 확인하자 잘 들리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준비된 헤드셋을 쓴 뒤에야 맞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준비한 화면 자료를 이용해 전 씨의 공소 사실을 낭독하는 사이 전 씨는 부인 이순자 씨와 자리를 바꿔 앉았습니다.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방청석에선 거짓말이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눈을 감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고개를 떨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전 씨 옆에서 내내 말없이 앉아있던 이순자 씨는 재판 말미에 나섰습니다. 검사와 잠깐 대화를 나누다 두툼한 편지 봉투 하나를 재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재판에 임하는 느낌 등을 적은 글로 이해하겠다며 오후 3시 45분쯤 재판을 끝냈습니다. 전두환 씨가 법정을 나서자 일부 방청객들은 전두환 살인마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전 씨 차량도 성난 시민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 때문에 전 씨 일행은 재판이 끝난 뒤 30분 가까이 법정동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JTBC 김백기입니다. 전 씨는 법원에 출석하는데도 오래 걸렸지만 끝난 뒤에 법원을 빠져나가는 것도 쉽진 않았습니다. 성난 시민들과 취재진을 뚫고 어렵사리 차에 올라탔는데 정문을 막아선 성난 시민들 때문에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정 바깥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재판이 끝나고도 한동안 전 씨 모습이 보이지 않자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전 씨 일행이 모습을 드러내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경찰과 경호요원, 변호사가 길을 뚫어보지만 10m 앞 차량까지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에 도착해서는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고령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말이 무색하게 인파를 뚫고 직접 승용차에 올라탑니다.
경찰과 시민들이 뒤섞이면서 차는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그나마도 정문 앞에서 다시 멈춰섰습니다. 사죄를 요구하는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들이 막아선 겁니다. 전두환은 참여하고 역사의 시간을 받아라! 우산과 물병을 던지기도 합니다. 재판은 오후 3시 45분쯤 끝났지만 신랑의 끝에 전 씨의 차는 오후 4시 30분이 돼서야 법원 정문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예, 재판을 마친 전 씨는 오늘 오후 4시 반쯤 광주를 출발해서 현재 연희동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전 씨의 차량을 따라서 함께 이동 중인데 전화로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 기자, 광주를 출발한 지 3시간 반 그 정도 된 거죠. 지금은 어디쯤입니까? 예, 전 씨를 태운 차량은 약 30분 전쯤에 서울로 진입해 연희동 자택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산동 부근을 지나고 있는데요. 퇴근길과 맞물리면서 길이 조금 막히고 있지만 앞으로 한 15분에서 20분 안팎이면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 씨는 오후 4시 반을 조금 넘겨 광주지법에서 출발을 했는데 내려갈 때와는 경로가 좀 달랐습니다. 오전에는 경부고속도로를 지나 천안 논산고속도로 그리고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올라올 때는 고창 담양고속도로를 지나 서해안고속도로를 탔습니다. 예, 오전에는 휴게소를 이용하려다가 무산되기도 했죠. 올라올 땐 뭐 별다른 상황은 없었습니까? 네, 내려올 때는 잠깐 공주의 그 탄천 휴게소에 들러 차에서 내렸다가 취재진이 몰려들자 다시 탑승해 출발했는데요. 올라갈 때는 휴게소에 들르지 않고 그대로 서울까지 달렸습니다. 내려올 때와 달리 올라가는 내내 계속 비가 내렸는데요. 전 씨를 태운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130km를 넘나들며 상당히 빠른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도 전 씨를 따라가다가 몇 차례 뒤처지기도 했습니다. 경찰 경호 차량과 형사팀을 태운 승합차도 오전과 마찬가지로 전 씨 차량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 전두환 씨의 차량을 지금 함께 뒤에서 가고 있는 박준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박준호 기자 얘기대로 그리고 연희동의 전두환 씨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친아람 기자의 말에 따르자면 앞으로 약 한 10분 내지 15분 뒤 그러니까 8시 20분 전에 빠르면 자택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때 친아람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씨의 답변은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었다고들 하죠. 불출석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서로를 다그쳐가며 화를 사귀던 광주 시민들은 결국 분노했습니다. 광주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전 씨가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광주 시민들은 뭐랄까요, 차분하고 성숙한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 씨가 탄 차량은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빨리 도착했습니다. 차가 오기 10분 전부터 법원 정문에서 지금 제가 서 있는 후문까지 경찰 병력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 씨가 탄 차량은 이곳 후문을 통과해서 법정동 앞까지 들어갔습니다. 전 씨는 차에서 내려서 바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씨가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두환을 구속하라, 살인마는 사죄하라는 시민들의 고성이 오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출석 소감을 들으려는 취재진의 반응보다도 오히려 시민들의 반응이 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거세게 항의하면 앞으로 전 씨가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다그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뭐 들어가면서 좀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말이 전해지면서 결국 이제 감정의 불을 지른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의 차분한 대응과는 다르게 전 씨는 법정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이거 왜 그래라며 화를 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격분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있는 곳 이 법원 건물 맞은편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전 씨가 들어간 뒤부터 초등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민들도 맞은편에서 재판 내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법정에서 전 씨가 졸고 혐의를 부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더욱더 분노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일고의 가치가 없죠. 그러죠? 지가 무슨 뭐 민주투사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말이죠. 개나 소가 다 웃는 소리죠. 당초 들어왔던 후문 출입구가 시민들에 의해서 막히자 경로를 정문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쪽도 시민들이 가로막으면서 전 씨가 탄 차량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예.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네, 5.18 시민단체들은 광주 학살 진상을 밝히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정치권도 전 씨가 사죄 한마디 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전 씨가 부인할 걸 예상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레 5.18 망언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항의 방문해 해당 의원들의 제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예, 정영재 기자였습니다. 예상은 됐지만 취재진 질문에 오늘 전두환 씨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그랬고 법원에 도착해서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연희동에서 광주까지 300km 이동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광주 재판 인민재라고 가가지고 공개하라 오전 8시 30분 검은 정장에 노란 넥타이 차림의 전 씨가 집에서 이순자 씨와 함께 나왔습니다. 전 씨는 별다른 발언 없이 곧바로 차에 탔고 거동에도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지자 한 명이 출석하지 말라며 차 앞으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서울을 빠져나간 전 씨 차량은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천안 논산고속도로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5.18 유족에게 사과하시면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차는 다시 급하게 떠났고 낮 12시 34분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굳은 표정의 전 씨는 걸어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예, 광주시. JTBC 이혜원입니다. 예, 전두환 씨를 다시 법정에 세운 이 재판의 핵심 쟁점에는 헬기 사격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전 씨의 주장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먼저 밝혀야만 하죠. 앞서 국방부 5.18 특조위는 국과수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와 증언은 차고 넘친다는 것이 5.18 관련 단체와 유족들의 설명인데 전 씨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또다시 나온 헬기 사격 목격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980년 당시 광주에서 평화봉사단으로 활동했던 데이빗 돌린저의 증언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데이비드 돌린저는 1980년 5월 광주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Yes, I did. Personally saw that. And actually what was funny is I met a friend who was leaving, who was walking back to Najib. So she actually turned around and walked in with me. And all of a sudden I hear a helicopter coming over. And she grabs me and pulls me into a kage, into a store. 헬기 사격이 벌어진 당시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Watching this helicopter, and you start to hear the gunfire. It was sort of over Kumnamuro, so the main street that headed right into where the provincial capital was, firing at groups of students and citizens. 총에 맞아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엑스레이 사진도 직접 봤다고 말했습니다. The next day, I was at the Christian hospital and actually saw patients that had been shot from helicopters. There were X-rays to show how the bullets had entered in their shoulders. 군인들만 쓰는 특정 총알이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They weren't using standard military ammunition. They were using what we always called tumbler bullets, and then they sort of, in essence, bounce around on the inside of the body, causing a lot of damage. JTBC 정재윤입니다.
예, 증언에 이어서 이번에는 증거입니다. 헬기 사격의 가장 명확한 증거는 전일 빌딩 10층에서 발견된 150여 개의 탄흔입니다. 국과수는 바닥에 내리꽂힌 형태의 탄 자국은 공중에서 쏘지 않고는 생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헬기에서 금남로 주변을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옛 전남도청 자리가 보이고 그 옆엔 전일 빌딩이 서 있습니다. 당시 전일 방송이 있던 10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150개가 넘는 탄흔이 발견됐습니다. 벽과 기둥은 물론 바닥에서도 여러 개의 탄흔이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바닥 탄흔들이 42에서 50도 각도의 하향 사격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10층보다 높은 곳에서 총탄이 날아와 박혔다는 겁니다. 5.18 특조위는 이 바닥 탄흔을 분석해 총탄이 발사된 곳을 확인했습니다. 전일 빌딩 10층의 바닥보다 약 28m 높고 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같은 각도로 더 멀리, 더 높은 곳에서 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1980년 5월 당시 전일 빌딩 주변 100m 안에 전일 빌딩 10층보다 높은 곳은 없었다는 겁니다. 헬기 사격이 아니면 생길 수 없는 그 흔적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전일 빌딩을 중심으로 헬기 사격 목격자들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1980년 5월 21일 조비오 신부가 호남동 성당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그날 또 다른 7명이 헬기 사격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도청 강제 진압이 진행된 5월 27일 새벽에도 6명이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사이 작성된 군 기록도 있습니다. 1980년 5월 22일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문건엔 헬기 작전 계획을 실시하라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장 폭도들에 대해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해 9월 전교사가 발행한 교훈집엔 헬기 부대의 임무가 순찰이나 수송이 아닌 공중 화력 제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재판을 마친 전 씨는 연희동 집으로 향했지만 이 집을 포함해서 전 씨의 재산을 추징하는 일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연희동 집에 대한 5번째 공매가 진행됩니다. 전 재산 29만 원이라는 전 씨의 반발 속에 그동안 검찰은 2,205억 원의 추징금 가운데 절반만 거두어들였습니다. 이번에는 연희동 집이 팔릴지 주목됩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는 1997년 군사반란과 뇌물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으로 2,205억 원을 내야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수사하면서 압류한 예금 등 312억 9천만 원을 먼저 거둬들였습니다. 이후 전 씨 측은 29만 원밖에 없다고 버텼고 추징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3년 검찰이 특별환수팀을 만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전 씨 일가는 추징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현재 환수한 돈은 전체 추징금의 절반 정도입니다. 아직 1,030억 원을 더 받아내야 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연희동 집과 땅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이미 전 씨 측이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재산입니다.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 씨 측은 제3자인 이순자 씨 등의 재산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달엔 공매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4차례 유찰되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61억 4천만 원의 5번째 공매가 진행됩니다. 전 씨의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시효는 2020년 10월까지로 이제 1년 6개월 정도만 남았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두환 씨는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서울로 올라오던 중에 거의 다 집에 도착한 상황에서 갑자기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금 그 병원 안에 들어가 있다는 소식인데요. 우선 병원 쪽에 화면을 좀 연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조금 화면이 흔들리긴 합니다만은 이건 병원의 모습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계속 같이 오고 있었는데 박준우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나와 있죠?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응급실로 들어갔습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보이시는 게 구급 환자 전용 통로라는 곳입니다. 이게 정확히 응급실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앞에 차량 2대가 서 있고 앞 차량이 전두환 씨 내가 탔던 차량이고 그 뒷 차량이 경호 차량입니다. 예. 그리고 그 주변을 지금 경찰 수십여 명이 둘러싼 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따라가는 화면인데 저 앞 차량이 이 차량이 지금 그 전두환 씨 차량이죠. 네. 그리고 조금 전 화면인데
병원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급센터 쪽인데 예. 우선 뭐 대개 이제 그 외래 환자로 가기 전에는 응급실로 가기 마련입니다만은 네. 전두환 씨가 응급실로 갔을 것 같진 않긴 한데 정확하게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구급 환자실이요? 예, 응급진료센터인데 구급 환자 전용 통로 앞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응급진료센터에 구급 환자 전용 통로 앞에 차는 세워져 있고 전두환 씨는 그럼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예. 안으로 들어간 지 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났습니다. 예, 시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안에서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갔을 텐데 병원 쪽 얘기는 취재할 수가 없었나요? 지금 병원 측 바로 앞에 있는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 사전에 연락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고 다만 경찰들이 그 오기 전에 오기 한 10분 전부터 쭉 이렇게 배치돼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병원 예. 쪽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은 안 해주지만 상식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연락을 받았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경찰들이 미리 와서 저렇게 쭉 그 대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뭐 병원 쪽에 얘기 안 하고서야 가능하지 않은 일이긴 하죠. 꽤 많은 병력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차량은 지금 서 있고 다시 이건 아까 그 전두환 씨 차량이 지나가는 상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병원 안에 상황을 좀 화면을 띄워주세요. 예. 이건 누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박준우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 시민 한 분이 직접 핸디캠을 들고 경찰들이 모여 있는 그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잠깐 소리를 좀 지르고 있습니다. 예. 네, 정확히 어떤 말을 하는지 불분명한데 일단 어떤 영상을 찍으면서 본인이 휴대한 그 핸디캠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화면이 조금 흔들리긴 합니다만은 이건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바깥 상황인데 바깥에도 지금 경찰들이 서 있고. 예, 박준우 기자 얼굴이 잠깐 나오긴 하는데 다른 취재진들도 지금 거기 전부 모여 있겠네요. 그렇다면. 예, 그 속속 다시 몰려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계속 이제 타 언론사들을 따라붙었던 타 언론사들은 이미 내려서 대기를 했고 이제야 뒤늦게 소식을 들은 언론사 기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확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구급 환자 전용 통로라는 그런 글씨가 적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취재진들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경찰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신아람 기자가 연희동 자택에 있었는데 조금 전에 바로 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데 조금 이렇게 매끄럽진 못한 상황입니다. 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기도 하고요. 뭐 부인 이순자 씨도 같이 따라 들어갔을 텐데 혹시 들어가는 모습은 눈에 띄었습니까? 좀 멀리서 따라갔기 때문에 들어가는 모습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고 다만 앞에 서 있는 경찰들에게 전두환 씨가 확실히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뒤따라가던 그 형사팀 관계자들한테도 물었는데 뭐 일단 사전에 연락받은 바 없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미리 어느 정도 연락은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물론 뭐 확인해주지 않는데 받았을 것이다라고 억지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긴 합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보자면 이 정도 상황이면 연락이 안 가진 않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신촌의 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구급 환자 전용 통로 앞에 경호원들과 경찰들이 지금 경호를 하고 있고 차량이 다시 뒤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전두환 씨 차량입니다. 지금 보니까 에쿠스 리무진인데 지금 나온다는 건지 그건 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응급이라고 적힌 그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고 있고 한 명이 뒤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뭐 전혀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들이 뭐 마냥 여기다가 지금 카메라를 대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상황을 보다가요. 박준우 기자. 네. 조금 이따 신아람 기자도 그리로 합류를 할 테니까 조금 정리된 대로 다시 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준우 기자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연세 세브란스 병원 방금 전두환 씨가
응급의료센터에서 나와서 자신의 차량에 올라서 집으로 향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경찰들은 여전히 지금 취재진을 좀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세브란스 응급의료진료센터에서 도착한 지 대략 한 30분 정도 만에 의료센터를 나와서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화면은 조금 전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전두환 씨가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응급의료센터를 나서서 자신의 차량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나온 시간은 지금 현재 시간은 8시 48분입니다만 한 2, 3분 정도 됐으니까 한 45분 정도에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병원에 도착한 지는 한 30분 내지 35분 만에 병원을 다시 떠나서 가는 것인데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는 물론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광주지법에 다녀오는 길에 의례적으로 좀 건강 체크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광주지법을 떠날 때 상황을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은 본인한테 어떤 부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그마한 찰과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뭐 본인이 아는 것일 테고요. 또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병원 측 의견이 또 나중에 나오겠죠.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전두환 씨의 집까지는 대략 빠르면 한 5, 6분? 그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길이 막히지 않는다면.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차들이 지금 나와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차가 그렇게 막히진 않는 걸로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곧바로 연희동 집으로 가는 데는 길어봐야 한 7, 8분? 그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거는 각도를 달리한 전두환 씨의 퇴원 모습입니다. 조금 전 연세대 응급의료센터에서 나와서 자신의 차량에 오르는 모습. 예. 여기서 떠나서 집으로 향하는 모습인데 밑에 이동 중인 화면으로 잠깐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예. 이건 이 시간에 연희동 집으로 향하고 있는 전두환 씨 일행의 모습을 뒤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그 차량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자막을 잠깐만 좀 빼주시겠습니까? 예. 여기는 지금 연세대 정문 앞을 지나서 이미 연희동 쪽으로 들어서고 있는 우회전하면 연희동인데요. 그쪽 어딘가가 아닌가 싶은데 표지판이 지금 좀 흐려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깜깜해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우회전해서 여긴 지금 연세대 정문 앞에 그 근처가 되는 것 같고요. 잠시 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연희동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병원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집 앞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회전해서 연희동으로 들어서는군요. 조금만 좀 화면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서 좌회전하면 서교동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연희동이 되는 것인데 전두환 씨 집은 아시는 것처럼 연희동 쪽이어서 여기서 우회전해서 연희로를 따라서 지금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지금 자택 앞 화면으로 잠깐 좀 옮겨봐 주시겠습니까? 예, 왼쪽이 자택 앞 화면, 예, 전체 화면이 됐습니다. 경찰들이 자택 앞을 지키고 있고 아마도 여기서 누가 이제 소리를 크게 외치고 있는데 지지자인지 아니면 반대자인지는 정확하게 내용을 듣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외치는 소리가 잠깐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두환 씨 집의 정문을 비추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 있으면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분할 화면으로 옮겨주세요. 예, 오른쪽은 전두환 씨 차량 쫓아가면서 찍는 장면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차들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막히진 않기 때문에
금방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두환 씨를 위해서 교통 통제를 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여기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좌회전해서 들어가나요? 예, 여기서 들어가는군요. 예. 신아람 기자가 연희동 집 앞에 있다가 세브란스로 옮겼다가 다시 쫓아가고 있는데 바로 뒷차량에 있는데 지금 연결은 좀 어렵다고 하고요. 골목으로 들어섰고 잠시 후면 집 앞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집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좀 보고 다음 뉴스 진행하도록 하죠. 예, 경찰들이 늘어선 자택 골목 앞을 전두환 씨 차량이 통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 차량이죠. 예. 자, 문이 열리고 예, 반대자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군요. 전두환 씨가 이제 차에서 내려서 자택 정문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전두환을 구속하라라는 반대자의 외침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들어갔고 각도 좀 바꿔보겠습니다.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예, 전두환 씨는 자택으로 들어간 상태인데 카메라 각도가 다른 게 좀 있을 텐데 있으면 좀 바꿔주시죠. 예, 이건 자택의 모습입니다. 아직 불이 켜진 모습은 아니군요. 전두환을 구속하라. 5차 경매에 나온 전두환 씨의 집. 당초 110여억 원에 시작했다가 5차 경매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64억 원대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저희들이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유찰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5차 경매에 들어간 집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순자 씨는 경매를 하지 말아달라는 소송을 낸 바가 있죠. 이것은 오래전에 산 집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그 범죄 사실 이후에 사들인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집은 경매에 내놓을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소송을 걸어놓은 집이기도 하죠. 자, 같이 들어갔던 동행자들이 다시 바깥으로 나왔고요. 이 화면은 조금 전에 광주에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들러서 결국 이제 마지막에 자신의 집에 도착하는 전두환 씨 차량 행렬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의 모습입니다. 예, 지금 이건 실시간 화면이고요. 아, 조금 전 모습이군요. 도착하는 모습, 내려서 집에 들어가는 모습까지만 보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곧 알려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좀 진행하겠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우리 모두가 들었던 옛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한 마을의 동장이 또랑의 물이 잘 흐르도록 바닥에 쓰레기를 끌어모아서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신이 미꾸라지를 다 잡아먹기 위해서 도랑을 치운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오히려 동장을 비난하고 나서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동장은 한밤중에 몰래 마을을 떠나버렸습니다. 선의를 위한 일이라도 대중이 곡해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30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바로 1989년 제5공화국 청문회에 출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였습니다. 그는 기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준비해온 발표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이제 도망을 칠 곳도 없습니다. 고공청산을 위해서라면 감옥이라도 가겠습니다. 예, 그는 염치를 아는, 창피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죠. 그 후에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그는 정말 자신의 소망대로 기억되고 있을까? 예금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다. 미국식과 같은 민주주의를 했다. 이런 사고는 그의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여서 많은 어록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내외도 5.18 사태의 억울한 희생자다. 민주주의의 아버지,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등등. 그는 넘치도록 당당했고 그 당당함은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광주를 왜곡하고 모욕하는 자들의 자양분이 됐습니다. 은둔해 있던 산속 사찰에서 나와 보무도 당당히 걸음을 옮겼던 사람, 그 유명해진 골목 성명 후에 합천으로 내려가서 다음날 새벽 동도 트기 전에 연행될 때도 당당했던 사람, 그는 오래전 자신이 이야기한 중국 고사 속 억울하게 도망친 동장에게 스스로를 빗댄 이후에 한 번도 생각을 바꾸지 않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억울합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